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99편 등거리 북방 외교와 대신라 군사 압박에 나선 무왕. 대왕마마, 그대는 누구인고? 누군지 알 수 없으니 고개를 들라. 대왕마마, 신 좌평 해수요. 그 입 다물지 못할까? 우리 백제국의 좌평은 김해 군사 4만을 이끌고 아막산성으로 출격하여 지금 신라군을 무찌르고 있을 것이다. 어찌 패잔병의 몰골로 단기로 왕궁에 기어들어와 감히 대백제의 좌평을 칭하느냐? 대왕마마,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우리 백제군이 천산 서쪽의 소태지에서 매복작전을 감행하여 적 장수 귀산과 초항의 목을 베었사옵니다. 그 애송이 장수 2명의 목을 벤 대신에 4만의 포병과 기병을 몰살시켰다는 말이냐?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대왕마마. 죽을 죄를 지었으면 응당 죽어야 할 것이니라. 당장 저놈을 끌고 가서 목을 베도록 하라.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만 거둘 수는 없사오니. 그대들은 우리 백제 주력군을 4만이나 잃은 이 패전이 그저 병가지 상사로만 보인단 말인가? 서기 602년 백제 무왕은 좌평 해수에게 4만 병력을 내주면서 신라의 아막산성을 공격하게 합니다. 아막산성의 위치는 지금의 남원 운봉 지역에 해당하는데 백제가 동쪽 신라 방면으로 진출하려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요충지였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매복작전의 성공으로 전과를 올렸는데 그러나 막판에 신라 화랑 출신 장병들의 목숨을 건 항전으로 백제는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백제 무왕에게 이 아막산성의 전투의 패배는 그 충격이 작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서기 611년까지 백제가 신라를 공격했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방어를 게을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왕마마, 신라가 우리 백제의 동쪽 변경으로 쳐들어와서 약탈을 하고 도주하였다 하옵니다. 군사를 움직여 추격을 해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신라를 상대로 전쟁을 벌일 시기가 아니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신라 침략에 대비해서 각산성 축성공사를 지시했거늘 어찌 돼가고 있느냐? 축성 책임자에게 입고를 명하여 진척사항을 보고하도록 조치를 취했사옵니다. 삼국사기에는 무왕 6년 봄 2월에 각산성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각산성의 위치를 두고 학자들 간에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특히 이때 쌓은 각산성은 훗날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백제 부흥군이 신라군을 맞아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지역으로도 기록되고 있어서 백제에서 신라로 통하는 주요 거점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계명대 노중국 교수의 얘기입니다. 부흥군하고 신라군하고 크게 한 달 가까이 40여일이 이렇게 싸우는 전쟁이 있는데 거기서 그 복신이 거리는 부흥군이 크게 승리를 합니다. 승리한 게 신라군이 퇴각을 하는 속에서 이제 몇 차례 부흥군들의 이 그 습격을 받고 공격을 받는 게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의 각산성 그 전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각산성이랑 상당히 그 중요한 의미를 이제 가지는데요. 이게 무왕이 이제 각산성 그 쌓았다고 그 하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쪽 변경을 침략했다 이 기사하고 그 부흥군 때 그 또 이 각산성에서 부흥군하고 신라하고 싸웠다 이런 측면들하고 전체 종합을 해보면은 이런 기록들을 근거로 해서 각산성이 전라북도 임실군 관천면에 소재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고 전라북도 정읍시 내장면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무왕 시기의 전쟁이 운봉 고원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각산성의 위치를
임실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가 좀 더 우세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백제의 불교에 관한 이야기로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일본 서기 추고 10년의 기록입니다. 백제 승려 관늑이 왔다. 관늑은 천문과 역본, 지리서 및 둔갑, 방술서를 바쳤다. 이때 천왕은 서생 서너 명을 선발하여 관늑에게서 배우도록 했다. 옥지는 영법을 익혔고 고총은 천문, 둔갑수를 배웠으며 일립은 방수를 익혀서 모두 그 배움에 성취가 있었다. 이게 관력이 이걸 가지고 외로 갔다고 하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러한 학문들이 백제에서는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성립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역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는 백제의 이 관련 자료들이 많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너무 이제 소략하고 되게 이제 정치사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상이나 학문이나 이 다양한 이 분야에 대한 얘기들은 사실 일본 서기에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이제 역으로 이용을 하면은 백제 이제 그 어느 면에서 문화사를 보충하는데 굉장히 이제 그 도움이 되어집니다. 관륵은 승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불교 경전 이외에 역술, 천문지리, 둔갑, 방술서 같은 것을 외에 전해주었다고 하는 것으로 미루어 백제에서는 그런 분야의 학문과 사상에 대한 연구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노중국 교수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백제가 외에 전한 책 중에 둔갑술에 관한 책이 있다는 대목입니다. 귀신을 부려서 몸을 변신하는 기술이 둔갑술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 길이 없어 아쉽습니다. 자, 이왕 관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일본 서기의 관륵에 관련된 기록을 좀 더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승려가 도끼를 가지고 아버지를 쳤다. 천왕은 그 말을 듣고 대신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다. 대저 출가한 자는 머리 숙여 삼보에 귀의하고 계율을 지켜야 할 것이다. 헌데 어찌 뉘우치고 꺼리는 바 없이 악역을 저지르겠는가? 어떤 승려가 그 아비를 쳤다는 말을 짐이 들은 바 절의 승려를 모두 한데 모아서 신문하고 만약 사실이라면 중벌을 내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 승려가 도끼로 아버지를 내리친 사건 때문에 모든 절의 승려들이 죄인 취급을 받을 상황이었는데 이때 바로 백제에서 건너간 관륵이 나서서 외국의 왕에게 이렇게 건의합니다. 대저, 불법은 서국으로부터 한에 이르러 300년이 지나 백제국에 전해지게 되었사옵니다. 우리 왕은 일본 천황이 지혜가 깊고 사리에 밝다는 것을 듣고 불상과 경전을 바쳤는데 아직 100년이 못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에 승려가 아직 법과 계율을 잘 익히지 못하여 문득 악역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모든 승려들은 당황하고 두려워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악역을 범한 자를 제외한 나머지 승려들은 다 용서하시고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큰 공덕이 될 것이옵니다. 관늑이 그렇게 말하자 천왕이 그 말을 쫓았다. 성녀가 아버지를 구타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천황이 이제 그게 성녀대에 이제 그 벌 주고 강력하게 처벌을 하라는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성녀들의 이제 규율을 잡는 조치들이 이제 취해지게 됩니다. 그거 할 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관륵입니다. 그 관륵의 한 말 속에 보면은 이제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에 전해진 시기, 중국에서 우리나라 삼국에 전해진 것, 다시 백제에서 다시 외로 전해진 게 언제 전해진 이래 가지고 불교 전례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이 자료가 되어지는데요. 관륵이 외국의 왕에게 했던 말 중에서 불교의 전례에 관한 얘기를 다시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불법은 서국으로부터 한에 이르러 300년이 지나 백제국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서국은 인도를 일컫는 말이고 한은 물론 중국이죠.
그러니까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다시 백제로 전해지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백제의 성왕이 당시 외국의 흔명왕에게 불교 경전과 불상을 바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불교가 백제에 전해진 지 154년 만에 일본에 전해진 셈입니다. 지금도 일본인들은 중국의 선진 문물이 한반도를 통해서 일본에 전해지기는 했지만 당시 한반도에 있던 나라들은 그저 중국 문물 그대로를 일본에 전달해주는 정거장 구실을 했을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불교의 경우만 보더라도 백제가 불교를 받아들인 지 154년이나 지나서야 일본 열도로 건너갑니다. 이때의 불교는 인도의 불교나 중국의 불교가 아니라 이미 백제화된 백제의 불교라고 해야 되겠죠. 또 하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외의 경우 불교를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승려들을 관리하는 계율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지만 백제의 경우 불교 교단의 질서가 이미 잡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당시 불교는 이론의 여지 없이 나라의 종교, 즉 국교였습니다. 그런데 백제의 행정관청 중 공덕부라는 곳이 사찰이나 승려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라는 것은 짐작이 가능하지만 그 공덕부 안에 어떤 벼슬과 직책이 있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 12부 중에 공덕부가 있어요. 근데 관청 이름은 있는데 그 안에 어떤 조직으로 되어 있는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근래 연구하면은 공덕부 밑에 그보다 격이 낮은 이제 공덕사가 있다. 뭐 이런 연구도 나옵니다. 그러나 공덕부든 공덕사든 이거는 관청이고 그 다음에 관청 속에 직책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무슨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속인이 맡을 수 있는 직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녀가 맡을 수 있는 직책이 있는데 이 성녀들이 교단 질서를 잡기 위해서 어떤 직책을 맡았는지는 사실은 우리 측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서기 관력에 관한 기록을 보면 백제에서 사찰이나 승려를 관할하고 교단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직책을 두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천왕이 백제에서 온 승려 관륵을 승정으로 삼고 안부 덕적을 승도로 삼았다. 이 내용을 풀어서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이번에 악행을 저지른 승려 때문에 심려가 많았는데 백제에서 온 승려 관력 때문에 불교 교단의 계율을 확립할 기회가 됐다. 앞으로 사찰 업무를 관장하고 승려들의 질서를 바로잡는 일을 맡아 할 관직을 둬야겠는데 그 명칭을 뭐라 하면 좋겠는가? 예, 소승 관력이 말씀드리겠사옵니다. 우리 백제에는 승려 조직의 규율을 잡는 역할을 할 사람을 승려 중에서 임명하고 있는데 그 직책을 승정이라 하고 그 아래 직책을 승도라고 하옵니다. 백제에서 그런 관직을 두고 있다면 우리도 똑같이 승정과 승도를 두면 될 것이다. 관력, 그대가 승정을 맡아줄 수 있겠는가? 승정이나 승도 같은 직책이 이미 백제에 있었기 때문에 관력이 외국의 왕에게 그런 직책을 두도록 건의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 측 기록에는 없는 백제의 불교 관련 업무를 보는 관직을 일본 서기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셈이죠. 한솔 연문지는 듣거라. 예, 대왕마마. 짐이 국서를 써줄 터이니 사절단을 이끌고 수나라에 다녀오도록 하라. 예, 대왕마마. 서기 607년 무왕은 한솔 연문진을 수나라의 사신으로 보냅니다. 그 해의 연문진에 뒤이어서 이번에는 왕효린을 보냅니다. 이듬해인 608년에는 국지모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백제의 중국에 대한 애교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삼국사기 무왕조에 등장하는 주요 관직을 차지한 인물들의 성씨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서입니다. 앞에서 암악산성 전투를 지휘했던 인물은 해수였고 무왕 17년에 신라 정벌에 나서는 장수의 이름은 백기였습니다. 해씨, 연씨, 왕씨, 국씨, 백씨 등 다양한 성씨의 귀족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관상성 전투를 이게 신라를 쳐야 된다고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그 다음 왕이 위덕왕인데 이게 저도 위덕왕도 이제 전선에 제일 앞서 나갔다가 대패당했죠. 그러니까 위덕왕 이후로 들어오게 되면은 사실 전쟁에 반대했던 세력들이 주도권을 잡게 되지고 이러면서 그 당시 지배 세력도 상당히 관상성 패전을 계기로 해가지고 재편제 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진 게 이제 대성 그 팔족이 아니냐 이렇게 되지만 이네들이 이제 정치에 그 주도권을 장악을 해나가는데 그런 면은 이제 무왕 때까지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관산성 전투에서 위덕왕이 참패를 당함으로써 왕권이 급격히 쇠락하고 대성팔족으로 대표되는 귀족 세력이 득세했었는데 무왕 때까지도 귀족의 위세가 여전했을 것이다. 노중국 교수의 분석이 이렇습니다. 전주교대 김주성 교수 역시 이때까지만 해도 대성팔족이 조정을 좌지우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면서도 무왕 재위 후반으로 갈수록 왕권이 강화됐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입니다. 대성 팔족들이 좌평을 역임하고 있고 고위 관직을 역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무왕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왕 후반기로 접어들면서부터 삼국사기 기록에 성씨가 표기되기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 인명들이 자주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이제 대성 팔족의 역할이 상당히 백제 사회 내에서 그 힘이 약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때부터 귀족 세력의 힘이 약해지고 상대적으로 왕권이 강화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백제의 대중국 관계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서기 589년 중국 대륙에서 정치적 격변이 일어납니다. 수나라가 남조의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통일 왕국을 이룬 것입니다. 이 중국의 통일은 삼반도 삼국에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즉 통일 왕조가 갖고 있는 그 막강한 힘이 이제 곧 한반도로 미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짐작할 수가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7세기대에 이제 그 한반도는 삼국으로 갈려가지고 서로 간의 앞으로의 일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즉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삼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고 삼국 간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서 통일 왕조인 수나라에 대해서는 그 세력이 워낙 막강했기 때문에 한반도의 삼국 모두 적대적인 자세를 보일 엄두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통일된 수나라 왕조가 주변국 중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 고구려를 공격 목표로 삼을 것이라는 점은 백제나 신라 역시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남북조를 통일한 수나라의 등장은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 간의 관계마저도 새로운 국면으로 변화시킵니다. 대부분은 낮에 동맹을 합니다만 저는 제라 동맹이 맞는 것 같고요. 이제 그게 이제 관상 전투로 깨졌습니다. 근데 그 이전까지는 대개 보면은 고구려를 하나의 큰 축으로 하고 여기에 이제 백제가 대응하는데 그 대응하는 방법으로서는 신라를 끌어들여서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라가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때로는 백제에서 벗어나가지고 고구려에 이렇게 붙기도 하고 이래 되면 또 백제는 워낙 또 그 응원 세력을 이제 외나 가해를 끌어가지고 이제 대결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는데 6세기 중반경으로 들어가게 되면서는 삼국 관계는 완전히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 물고 물리는 삼국 관계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백제는 어떤 전략을 썼을까요? 수나라가 진나라를 굴복시켰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당시 백제의 위덕왕은 발빠르게 사신을 파견합니다. 백제 왕이 진을 평정한 소식을 듣고서 멀리서 표문을 올려 축하하였으나 왕래하기가 지극히 어려워서 풍랑을 만난다면 인명이 손상될 것이요. 짐은 백제 왕의 진실된 마음을 벌써 알고 있어. 거리는 멀다 하여도
얼굴을 마주대하고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니 어찌 반드시 사신을 보낼 필요가 있겠소. 또한 해마다 따로 조공을 바칠 필요가 없으니 그리 아시오. 수나라 고조는 사신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백제는 위덕왕이 죽고 해왕이 즉위했을 때 또다시 사신을 보내서 수나라로 하여금 고구려를 치도록 부추기고 그럴 경우 자신들이 향도 노릇을 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수양제 시기인 무왕 때에 이르러서는 서기 607년에 연문진을 사신으로 파견했다가 그마저 부족하다고 느꼈던지 왕효린을 다시 사신으로 파견합니다. 황제 폐하, 소인은 백제 사신 왕효린이옵니다. 오, 그러한가. 먼 길 오느라 수고했다. 황제 폐하께 감히 청이 있나이다. 그래, 그 청이란 게 무엇인고? 고구려가 무도하여 우리 백제를 침공하기를 그치질 않사옵니다. 장차 수나라가 요동을 정벌한다 들었사온데 그리하면 우리 백제도 전력을 다해서 고구려 정벌에 힘을 보탤 것이옵니다. 기특한 일이로다. 그러면 지금부터 짐이 백제가 할 일을 알려주겠노라. 예, 무슨 일이든 하명하시옵소서. 이제 곧 우리 수나라 대군이 고구려를 칠 것이니 그대들은 고구려의 동정을 잘 관찰하여 그 내용을 우리 수나라에 알려야 할 것이다. 알겠느냐? 명심하겠사옵니다, 황제 폐하. 수서 백제전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백제 무왕 8년 연문진을 사신으로 보내어 조공하였다. 그 해에 또 왕효린을 보내 공무를 바치면서 고구려의 토벌을 청하였다. 수양제는 이를 허락하고 백제로 하여금 고구려의 동정을 엿보게 하였다. 그 전까지는 그 중국이 남북조로 그 분열되어 있는 것, 이 분열된 쪽을 삼국이 적절하게 이용을 한 거죠. 그러다 이제 수에서 통일이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수라고 하는 거대한 이제 제국이 출현하게 된 것, 이 수의 출현에 대해서 이제 삼국은 각자 자국의 그 이익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대수 정권책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공통점 뭐냐 하면은 수하고 고구려가 긴장 관계에 들어가 있는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백제나 신라는 각각 나중에 당도 비슷합니다만은 이 수로 하여금 이제 고구려를 이제 견제해 달라고 하는. 백제가 실제로 고구려의 내부 사정을 염탐하여 수나라에 그 정보를 제공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백제 사신이 수나라에 가서 고구려 공격을 부추기고 온 뒤에 고구려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대왕마마, 고구려 군사가 쳐들어와서 지금 송산성을 공격하고 있다 하옵니다. 무엇이라? 고구려군이 송산성을? 장수는 지원군을 이끌고 나가서 송산성 방어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라. 예, 대왕마마. 자, 가자! 대왕마마, 고구려군이 송산성을 공격해 승산이 없자 이번에는 공격 목표를 석두성으로 옮겼다 하옵니다. 뭐라고? 그럼 이번에는 석두성이 위험하단 말이더냐? 하온데 고구려군은 석두성을 습격해서 남녀 3,000명을 포로로 잡아 이미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고 하옵니다. 알겠느니라. 북방 요새에 대한 방비를 더욱 튼튼히 하도록 하라. 아마 고구려가 송산성이나 석두성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록상으로 보복하고 있다, 보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보복적인 전투에서 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경을 맞닿고 있지 않았던 고구려가 어떻게 백제의 지역에 침공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물론 육로를 통할 가능성보다는
해로를 통해서 침공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아마 고구려의 해군이 백제의 어느 일정 지역을 침공했었던 것이 아닌가. 송산성이나 석두성이 정확히 어느 지역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신라가 한반도의 중부 지방인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구려는 어떻게 신라 영토를 뛰어넘어서 백제를 공격했을까요? 해로를 통해서, 즉 서해 바다로 수군을 파견해서 공격했을 것이다. 김주성 교수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제가 실제로 수나라에 협력해서 수나라가 고구려를 치는데 힘을 보탰을까요? 수서 백제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양제가 백제에게 고구려의 동정을 엿보라 하였으나 백제 무왕은 안으로는 고구려 왕과 통화를 하면서 간사한 마음을 가지고 중국을 엿본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 고구려와 수나라 간에 전쟁이 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서 백제전에는 이때 이미 백제가 수나라와 고구려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면서 백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제가 이런 식의 양면 애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정이 있었을까요? 김주성, 노중국 두 교수의 의견을 차례로 들어보시죠. 백제는 강력한 수와 또한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고구려에 대해서 적대감을 양쪽에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백제에게서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강력한 두 세력에게 어떻게 해서는 유화책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었기 때문에 수에 가서는 고구려를 또 아마 고구려에게 있어서는 수에 대해서 그러했기 때문에 양쪽에 이간질을 해주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지만 당시 백제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고구려하고 어떤 그 연통줄을 다른 면으로 이제 그 막후에 이제 어떤 교섭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게 그 어느 쪽으로부터 자국이 위협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막 그런 이제 그 외교 정책을 구사를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러한 외교 정책을 이제 그 수서나 삼국사기에 표현한 실지 양단이다. 어느 한쪽은 저게 수나라를 굉장히 도와주는 것 하면서도 그러나 거기에 기울지 않고 그렇다고 고구려 쪽에도 완전히 붙지도 않고 양 막대기를 잡고서 이제 이렇게 이 자국에 유리한 쪽으로. 어쨌든 백제는 수서 백제전의 표현을 빌면 고구려와는 통화, 즉 서로 친하게 지내기로 은밀하게 약속을 하고서 수나라에 가서는 고구려 토벌을 함께 하자고 부추기는 이중의 애교수를 발휘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일본 서기를 다시 펼쳐보기로 할까요? 일본 서기 추고 16년, 서기로는 608년 6월의 기록에는 외국의 사신이 당나라에 갔다가 당나라 황제로부터 받은 서신을 가지고 귀국길에 올랐는데 백제가 그 서신을 탈취해버리는 이른바 국서 탈취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추고 16년 여름 4월, 소야 신매자가 대당으로부터 도착하였다. 당나라의 사신 배세청과 하객 12인이 신매자를 따라 축자에 이르렀다. 천황은 사람을 보내서 당나라의 배세청 등을 부르고 당나라 사신들을 위해 새 관사를 고구려 관의 위에 만들었다. 여기서 당나라라고 한 것은 수나라를 잘못 표기한 것입니다. 어쨌든 외국 조정에서 신매자라는 사신을 수나라에 파견했고 그 사신이 외국으로 돌아갈 때 수나라에서는 배세청이라는 사람을 외국에 답방 사신으로 파견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이 삼국사기에는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백제 무왕 9년, 수나라 문림낭 배청이 사신으로 외국에 가면서 우리나라 남쪽 길을 지나갔다. 일본 서기에는 배세청이라고 나오는 수나라 사신의 이름이 우리의 삼국사기에는 배청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당나라 태종의 이름이 이세민이었기 때문에 황제의 이름자를 피해서 적는다는 소위 피휘의 관례에 따라 세자를 빼고 그냥 배청이라고 적은 것입니다.
김부식과 같은 삼국사기 편찬자들의 4대 의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쨌든 삼국사기에는 중국 사신 배세청이 백제의 남쪽을 거쳐서 외국에 갔다고만 적혀 있는데 아무 일 없이 그저 백제의 남쪽 바다를 지나갔을까요? 형제! 형제하라! 우리는 백제 수군이다. 너희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난 바다 건너 외국에서 온 대신이다. 수나라의 사신으로 갔다가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다. 그대는 외국 사신으로 수나라에 다녀오는 길이고 여기 저 사람은 누구냐? 저 사람은 수나라 황제의 명을 받고 우리 외국 교정의 사신으로 가는 배세청이라고 한다. 신분을 확인했으면 뱃머리를 막지 말고 이제 그만 비키거라. 어림없는 소리 마라! 우리 백제의 바다에 들어왔으니 백제 조정의 허락을 얻은 다음에 통과시킬 것이다. 야! 조정에서 명이 떨어질 때까지 저 사신선을 호구에 묶어두도록 하라! 그리고 백제에서는 결국 외국 사신 신매자가 지참하고 있던 수나라 황제의 서신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일본 서기로 넘어가 볼까요? 사신들이 도착하여 남파진에 정박하였다. 수나라에 다녀온 사신 신매자가 천왕에게 말했다. 천황폐하,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먼 나라의 사신으로 다녀와서 고추가 많았을 텐데 어찌하여 죽을 죄를 지었다 하느냐? 천황폐하, 신이 돌아올 때 수나라 황제가 신에게 서찰을 주었사옵니다. 그런데 백제를 지나올 때 백제인들이 조사하여 그것을 빼앗았으므로 천황폐하께 올릴 수가 없게 되었사옵니다. 얼씨! 이런 어리석은 자를 보았나? 무릇 사신이란 비록 목숨을 버릴지라도 소임을 잃지 않아야 하는 법이거늘 어찌 그리 태만하여 대국의 황제가 보낸 서찰을 잃어버렸단 말이냐? 신매자는 서찰을 잃어버린 죄로 유배형에 처해졌다. 그러나 천왕은 곧 칙을 내렸다. 매자는 비록 서찰을 잃어버린 죄가 있으나 경솔하게 처벌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국에서 온 사신 배세청도 또한 이를 듣고 처벌을 반대하니 죄를 용서하고 처벌하지 않았다. 백제에 의한 국서 탈취 사건에 관한 기록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기 신매자라는 인물이 수나라의 사신으로 다녀왔다고 돼 있는데 외국 조정은 그동안 중국 대륙과의 직접 교류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송서 외전에 보면은 이 478년에 이제 외가 그 중국 남조 송에 사신 보낸 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근한 그 100여 년 동안 중국 사신이 관계 없습니다. 없고 이제 수가 통일하게 된 그때에 이제 외 사신이 가게 됩니다. 그 수서 외전에 보면은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 이전까지는 백제를 통해서 이제 그 불교를 배웠다. 무슨 얘기냐 하면 바다 건너 외국은 거의 10여 년 동안 중국 대륙과 교류가 없었고 백제를 통해서 불교를 유입했듯이 모든 선진 문물을 백제를 통해서 받아들여 왔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런데 외국이 그동안의 관행을 벗어버리고 수나라의 사신을 파견해서 수나라와 직접 접촉을 하는 방식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본 백제 측의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이제까지 상당히 친백제적인 입장을 보였던 외조정의 이런 변화에 대해서 이제 그러한 변화를 그 원래대의 모습으로 돌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나온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돌아가는 외사신이 소지하고 있는 수나라 국서를 이제 그 빼앗아 버리는 건데요. 빼앗아 버리는데 이거는 이제 상당한 외에 대한 이제 그 경고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백제를 통하지 않고 바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런 우리도 뭐 제재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이제 경고의 모습이 되어지는데 그동안 백제는
외에 선진 문물을 전해주고 그 대가로 군사 지원을 받거나 물적 보상을 받아왔었는데 외가 수나라와 직접 교류를 해버린다면 백제가 외에 의지할 부분이 적어지겠죠. 그렇더라도 국제관계에 있어서 남의 애교 문서를 제3자가 탈취해버린다는 것은 보통 무례한 행동이 아니죠. 그런데 일본서기 어디를 봐도 그 사건을 두고 백제에 항의했다는 등의 후속 기록은 보이지 않습니다. 외로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굳이 백제와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기 611년 수나라 조정에 또다시 백제의 사신이 도착합니다. 황제 폐하, 소인은 백제국에서 온 사신 국지모라고 하옵니다. 백제 국왕이 보낸 표문을 잘 읽었느니라. 그 밖에 다른 전하는 말이 있었느냐? 예, 황제 폐하. 수나라 황제 폐하께서 고구려를 정벌하기 위해서 언제 출병할 것인지 출병 기일을 알아오라 하셨사옵니다. 아니, 무엇 때문에 짐이 출병 기일을 알려줘야 한단 말이냐? 그래야 백제군도 기일에 맞춰 출병하여 고구려군을 물리칠 것 아니겠사옵니까? 오, 고마운 일이로구나. 백제 사신에게 상을 후하게 내릴 것이다. 환공하옵니다, 황제 폐하. 그리고 상서 기부란 성류를 백제에 보내서 백제 왕과 함께 고구려 공격을 의논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까지 기록으로만 미뤄보면 수나라와 백제가 대고구려 합동작전을 제법 구체적으로 논의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 해인 서기 612년에 수양제의 군사가 고구려를 향해 진군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백제가 그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부분은 잠시 후에 확인하기로 하죠. 북방의 정세가 어지럽게 돌아가는 바람에 그동안 신라에 빼앗긴 국토를 회복하는 전쟁을 오랫동안 참아왔다. 신라 침공에 대비한 축성공사는 어찌 돼가고 있느냐? 예, 대왕 마마. 저감성 축성공사는 그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사옵니다. 알겠느니라. 저감성을 축조한 것은 신라의 침공을 방어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신라의 침략을 막아내는 것으로 만족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도를 펴보아라. 예, 대왕 마마. 신라가 중국과 통교할 때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 어딘 줄 아느냐? 예, 대왕 마마. 이곳 당항성이옵니다. 장차 당항성을 함락하여 저들이 수나라와 통교하는 것을 막을 것이다. 그 전 단계로 군사를 움직여 공략한다면 어디를 공격해야 하겠느냐? 예, 이곳 가잠성이옵니다. 소장도 같은 생각이옵니다. 옳게 보았다. 우리는 바로 이곳 가잠성을 칠 것이니라. 신라의 가잠성 방어 상황은 어떠한가? 신라 진평왕이 찬덕이라는 자를 가잠성 현령으로 임명하여 파견하였는데 찬덕은 용감한 장수이나 군사의 수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사옵니다. 좋다. 보병과 기병으로 가잠성 공격 부대를 편성하도록 하라. 백제의 가잠성 원정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 가잠성은 어디쯤에 있던 성일까요? 학계에서는 경기도 안성군 죽산면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혹은 충청북도 괴산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노중국 교수는 그 중에서도 괴산 쪽에 가능성을 더 두고 있는 듯하고 가잠성을 괴산 쪽이라 보면은 괴산서 이제 다시 그 남으로 내놓는 이제 그 신라 쪽으로 내놓은 루트를 잡아 그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크게 그 무왕 때 신라하고 이제 전투가 하나는 이제 운봉고원 중심하고 하나는 이제 이 가잠성인데 이 가잠성을 어디다가 비정을 해야 될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뭐 괴산이라면은 나중에 그 앞서기입니다. 성왕 때도 보면은 도살성, 검현성 이걸 두고서 이제
고구려하고 싸우고 신라하고 싸우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그 괴산이 있거든. 괴산에 해당되는 지역도 있거든요. 전주교대 김주성 교수는 가잠성의 위치를 일단 안성군 죽산면으로 추정하고, 그랬을 경우 백제 무왕의 가잠성 침공은 장차 신라와 중국과의 교통로를 봉쇄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진단합니다. 신라가 당나라하고 같이 중국과 교통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당항성입니다. 오늘날 화성입니다. 즉 바로 그 화성에 접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라의 입장으로서는 중국과 교통로를 뺏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전투는 신라의 입장이나 백제의 입장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결국 이 전투의 승패는 앞으로 신라의 당항성 점령과 상당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지요. 삼국사기 백제 본기에는 서기 611년 10월에 가잠성을 포위하여 그 성을 함락시켰다고 간단하게 적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국사기 열전편 해론전을 보면 가잠성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라 진평왕 27년에 왕은 찬덕을 뽑아 가잠성 현령을 삼았는데 백제가 군사를 크게 일으켜 쳐들어와서 100일 동안이나 공격하였다. 백제의 가잠성을 내주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가잠성 군사로만 방어하기에 힘이 붙인다면 내 지원군을 파견할 것이다. 상주, 하주, 신주의 군사들은 지금 즉시 가잠성으로 가서 백제군을 물리치도록 하라. 이들 구원군은 백제군과 싸웠으나 이를 이기지 못하고 군사를 이끌고 돌아가 버렸다. 이때 가잠성 현령 찬덕은 분함을 참지 못하여 군사들에게 말했다. 삼주의 군사들이 적이 강한 것을 보고 제대로 진격을 해보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성이 위급한 것을 보고도 구하지 않았으니 이는 의리가 아니다. 의리를 버리는 자들과 같이 사느니 차라리 의리 있게 죽는 것이 나을 것이다. 자, 신라군은 물러서지 말고 싸우라! 찬덕은 군사들을 격려하며 나아가 싸우거나 적의 공격에 맞서 방어하였는데 양곡이 떨어지고 먹을 물이 말라 기갈이 심하여도 오히려 이를 참고 죽은 시체를 뜯어먹고 오줌을 받아 마시며 악전고투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해가 바뀌어 이듬해 정월, 군사들이 모두 피로해지고 성이 파괴되었다.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찬덕은 하늘을 우러러 크게 부르짖었다. 우리 임금께서 나에게 성을 맡기셨는데 나는 능히 이를 보존하지 못하고 적에게 패하게 되었으니 원컨대 죽어서 무서운 귀신이 되어 백제 사람을 모조리 잡아먹고 기어이 이 성을 회복하리라. 드디어 그는 팔을 걷어 올리고 눈을 부릅뜨고 달려가서 괴목나무를 들이받고 죽었다. 이에 성이 함락되고 군사들은 모두 항복하였다. 물론 이 기록은 신라 장수 찬덕이 임금과 나라를 위해 장렬하게 목숨을 바쳤고 훗날 그의 아들 해론 역시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걸었다는 내용으로 서술된 부자 영웅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거나 백제는 100일 동안이나 계속된 치열한 전투 끝에 성주 찬덕을 죽이고 가잠성을 함락시키는 전과를 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일본서기에 실린 흥미로운 내용의 기사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서기 추고기 612년조를 보면 한 백제 사람이 외에 귀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생김새가 좀 특이했던 모양입니다. 그 얼굴과 몸에 모두 흰 반점이 있어서 백나병자 같았다. 그가 이상하게 생겨서 싫어하는 이들이 많았으므로 그를 바다 가운데의 섬에 버리려고 하였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다. 만일에 저의 얼룩진 피부가 보기 싫다면 얼룩소나 얼룩말을 나라 안에서 길러서도 안 될 것입니다. 또 저에게는 조그만 재주가 있는데 산악의 모형을 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를 머물게 하시고 부려주시면 나라에 이로움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 헛되이 바다에 버리려 하십니까? 너한테 그런 재주가 있다는 말이냐? 그럼 좋다. 첫 번째로는 수미산의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라. 수미산이라면 불가에서 세상의 중심에 우뚝 솟아 있다는 그 수미산 말씀입니까? 그렇다. 왜? 자신이 없느냐? 아닙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만들 것이 무엇입니까? 오교를 만들도록 하라. 가능하겠느냐? 좋습니다.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오나라 오자에다 다리교자를 쓰는 오교란 중국풍의 돌다리를 말합니다. 이 귀화한 백제 사람은 외의 관리가 시킨 대로 수미산 모형과 오교를 썩 잘 만들었던 모양입니다. 일본 서기에는 당시 사람들이 그 백제에서 온 사람에게 길로, 아들자, 장인 공자로 이루어진 노자공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의 또 다른 이름은 지기마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이 백제 사람이 외국으로 귀화하게 된 이유가 아마 얼굴에 얼룩덜룩하게 있는 반점 때문인 듯한데 외에서도 그를 백납병자라 여겨서 섬으로 쫓아보내려고 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백납병이란 한센씨 병으로 다름 아닌 나병입니다. 일본서 이거 보면 이 사람 얼굴 모습을 나병 환자 같이 봤다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나자라고 나병할 때 나자입니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거는 그 시기에 이런 병자가 왜 있다는 얘기이고 이거는 그건 또 백제도 그런 병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이게 나병 환자로 봤기 때문에 섬에다 보내려고 한 거고 그게 요새 말하면은 격리죠. 격리 치료하는 것 이러면 한번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우리는 한센씨 병 하면 소록도를 떠올립니다만 지금으로부터 1400여 년 전인 그 당시에도 나병이 있으면 섬으로 격리시켜 거주하게 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가진 재주인데 당시에 산악의 모형 만드는 재주가 어디에 어떻게 쓰였을까요? 그래서 수미산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만들고 또 이쪽 그 대궐뜰 거기에다가 이제 뜰에다가 오교 이때 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중국을 지칭하는 얘기가 되니까네 중국식 다리도 한번 만들어 봐라 이제 만들고 이 건축에 관해서 특별한 재주가 그게 있는 사람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경우에 따라 큰 물건도 만들 수도 있고 작은 물건도 만들 수 있고 만약 작은 물건 만들 수 있다면 이건 완상품 만드는 거겠죠. 그 귀족들이 즐기는 것도 하고 큰 것 하게 될 때는 이제 대토목공사를 뭐 설계할 수 있고 감독할 수 있는 이런 겁니다. 그런데 김주성 교수는 여기 나오는 백제 출신 노자공의 재주가 당시 지도를 만드는 데 이용됐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지도는 군사 진출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파악하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아마 이와 같은 산세를 파악을 해서 그런 형세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로 치자면은 모형 지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당시에 이와 같은 모형 지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대단히 군사 작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외국으로 귀화했다면
백제로서는 군사 전략을 짜는데 활용할 인재 하나를 잃어버린 셈이었을 것이다. 김 교수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노자공의 귀화에 이어서 또 한 사람이 외국으로 귀화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서기의 해당 부분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백제인 미마지가 귀화하였는데 오나라에서 배워서 기악의 춤을 출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소년들을 모아 기악의 춤을 배우게 하였다. 이때 진야 수제자와 신한제문 두 사람이 그것을 배워 그 춤을 전하였다. 여기서 귀화 백제인이 가르쳤다는 기악의 춤은 고대 티벳과 인도의 가면극으로서 서역을 거쳐서 중국 남조에 전해져서 산악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백제인 미마지가 귀화하여 기악의 춤을 가르쳤다는 일본서기의 이 대목을 일본 음악사 연구자들은 대단히 중요한 기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악기의 경우에는 중국의 수서나 당서에 보면은 그 백제 악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근데 삼국사에는 사실 전혀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런 이제 미마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백제 무왕대의 백제 음악을 한번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국은 얼굴이 아주 반점이 있는 사람이 가서 뭘 만들었다, 또 음악을 기악을 전해줬다 하는 이 자체는 결국은 왜 들어가는 선지문물의 원류가 바로 이제 백제였다는 걸 또 한번 보여주는